자, 시작하겠습니다. 요약선 좀 이따가 보기로 하고요. 84페이지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범위 그러면 업무 지역에 관한 얘기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개 대상물이 어디까지냐라는 부분, 그 다음에 겸업 제한에 관한 얘기, 이렇게 세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 첫 번째,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및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자, 업무 지역에 관한 얘기입니다. 먼저 업무 지역. 전국 다 가능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특수법인들도 다 업무 지역에 제한이 별로 없습니다. 자, 분사무소는 어때요?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신고한 시군구만 돼요? 분사무소도 전국 다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이 법에서 말하는 시험 합격해가지고 이 법에서 말하는 개설 등록한 애들은 전부 다 전국 다 된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부칙 가봅니다. 부칙은 사무소가 소재하는 특광도 내. 그러면 뭐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동작구청에 부칙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지금 등록돼 있어요. 이 사람은 서울특별시 물건까지는 다룰 수 있죠. 조심하세요. 등록관청 내에 있는 것만 다루는 게 아니야. 이 사람들도 숨통을 좀 틔워줘야지. 서울특별시까지 확대. 그렇죠? 그래서 등록관청은 시군구 단위고요. 업무지역 범위는 특광도까지 가능합니다. 특광도까지 가능하다. 대신 이제 이 사람들이 전국구 물건을 다루고 싶다. 어떻게 하면 돼? 정보망에 가입해서. 정보망에 가입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정보망에 올라온 것만 전국적으로. 자, 그 다음에 부칙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도 소속공인중개사 둘 수 있어요, 없어요? 고용해서 쓰는 건 상관없어요. 쓴다 그러니까 좀 그런데 고용하는 건 상관없어. 소속공인중개사 둬도 돼. 중개보조원 둬도 돼. 얼마든지. 부칙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도. 다만 얘들을 뒀다고 해서 전국적인 물건을 다룰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아니, 소속공인중개사는 전국적인 물건, 그것도 일반적인 개업공인중개사들 소속일 때 얘기고요. 부칙 밑에 있을 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왜? 여러분들 개업공인중개사 A, 소속공인중개사 갑이 있어. 자, A가 중개해서 중개계약서 쓰고 대상물 확인 설명서 썼어. 여기에 얘는 서명해야 안 해요? 날인해야 안 해요? 하죠? 얘는 엄밀하게 하면 할 의무가 없어요. 자기가 관여한 것만 하는 거야. 그럼 얘가 했어. 얘는 당연히 등록한 인장 사용하고 서명 날인해야 되죠? 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가 안 한 거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해야 돼요. 얘하고 달라요, 입장이. 얘는 일꾼이고 얘는 사장이야. 사장은 자기 사무소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책임을 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자기가 주도적으로 관여를 안 했다 하더라도 하여튼 자기 사무실에서 쓰는 건 전부 다 이게 들어가야 돼. 그럼 보세요. 얘가 부칙에 의한 공인중개사야. 부칙에 의한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둘 수 있다며. 뒀어. 그럼 얘가 한 물건에 대해서 얘 서명 날인 해야 된다며. 그쵸? 근데 얘가 이게 지금 서울특별시가 아닌 다른 구에, 다른 도에 있는 이 물건을 거래했어, 지금. 얘가. 거기다 하게 되면 어떻게 돼? 거기다가 서명 날인 하게 되면. 업무지역 법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얘기야. 아시겠죠? 하지만 정보망에 가입돼 있고 정보망에 올라 있는 물건은 지역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부칙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만약에 이 업무지역 범위에 대한 이거를 지키지 않았다, 맨 마지막에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중개대상물의 제한. 자, 중개대상물의 제한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취급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종별에 따른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칙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도 토지나 정착물, 토지 정착물, 건물,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임목에 관한 거,
광업재단, 공장재단 다 할 수 있어요. 지역만 제한을 받는 거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 겸업과 제한 가보시면 가로 1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부칙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 겸업 제한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이들한테는 사실 겸업에 제한이 없습니다. 없는데 다른 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못해요. 이 법에서는 특별히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두 번째 줄 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모든 업무를 겸업할 수 있다. 오히려 법인이 제한을 받는 거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에 제한을 받는 거야. 겸업에 제한을 받는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중개 업무는 다 할 수 있어. 중개 업무 외의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한 제한이야 지금. 그럴 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오히려 제한을 받아. 하지만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런 제한이 없다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부칙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도 제한을 받지 않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매수신청 대리만 못해. 부칙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만 못한다. 자, 그 얘기가 3번, 4번에 나와 있으니까 정리하시고, 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가보시면, 자, 법인은 겸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예 이 법에 의해서 제한되어 있어요. 이거 어기고 하게 되면 등록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등록 취소가 가능합니다.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해야 된다.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분사무소, 법인의 분사무소도 마찬가지로, 여기 겸업 제한되어 있는 거 그대로 제한받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법인이 중개 업무 외에 할 수 있는 업무 기획부터 비율까지. 자, 기획하고 아마 저번에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기획하고 리을 1번 체크하세요. 상업용 건축물 그리고 주택. 자, 요거에 대해서 기획번은 관리 대행이고 리을 1번은 분양 대행입니다. 자, 우리가 대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부동산에 대해서 상업용이나 주택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두 가지입니다. 관리 아니면 팔아치우는 거, 분양. 그렇죠? 그럼 중개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중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목적이 이거 뭐 하려고 만든 거야? 중개하려고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경업제한에 14조에 중개는 따로 얘기 안 하는 거야. 중개는 당연히 한다 이 얘기야. 얘들이 그러면서 이거랑 겸업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밖에 없다 이 얘기야. 법인은. 나머지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당연히 중개 업무하고 경업제한이 없다야. 개인은. 이런 건 몇 가지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다 할 수 있다야. 개인은. 다만 다른 법에서 하지 말라고 한 것만 못하는 거지. 그렇죠? 이거는 부칙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예요. 다 할 수 있어. 매수신청 대리만 못해. 응? 그리고 업무 지역만 국한되는 거야 걔들은. 헷갈리십니까? 안 헷갈린다는 표정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 플러스 알파. 이게 알파처럼 안 보이네. 알파인가? 알파. 뭐가 있어? 대행. 그 대행의 대표적인 대행. 상업용 건축물, 그 다음에 주택. 요거에 대해서는 행위가 두 가지야. 중개행위 빼고, 뭐, 관리 아니면 분양. 또 둘 중에 하나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분양 대행을 한다. 법인만 하나?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양 대행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제한이 없다며. 그쵸? 저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제가 지금 수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제 주변에 저만 안 하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들은 하는 데 많아요. 하시는 분들. 그 큰 규모나 이런 것들은 법인을 좀 만들어서 들어가 덩치가 있어야 되니까 좀 못하고, 그래도 소소한 것들, 뭐 100세대 미만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좀 신뢰가 쌓여있는 이런 데하고 연결이 돼서 분양 대행을 해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법인도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관리대행 아니면 분양대행. 뭐에 대해서? 상업용 건축물 아니면 주택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니은번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컨설팅은 아까 뭐 자격 없는 놈들도 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법인도 당연히 겸업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법인이 어떤 면에서 이런 면에서 좀 더 강점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머리를 맞닿는 게 법인이잖아. 백지장도 어떻게 맞들면 낫잖아. 그쵸? 그래서 그런 컨설팅. 그 다음에 그런 경영정보 제공 같은 거, 프랜차이즈업 같은 거 안내하고 이러는 것들, 그죠? 경영 컨설팅. 그래서 프랜차이즈업 같은 게 가능하다. 누가? 법인이. 그 다음에 거기 미음번 기억하세요.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 대표적으로 이사업이나 도배업을 얘기합니다. 이걸 이제 잘못 이해하시면 그걸 직접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일을 알선하는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법인이. 겸업. 그러면은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도배업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도배업법에 공인중개사는 도배하지 마 이렇게 돼 있으면 못 하는 거야. 그런 말 없으면. 이 법에서 도배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법인만 못 하는 거잖아. 지금 법인의 겸업 제한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 개인은 제한이 없다고. 다른 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지 않는 한.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도 봤어요. 제가 개업공인중개사로 중개 업무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일거리가 별로 없으니까 투잡을 한다고 도배를 하러 다니시는 분도 계셔. 슬픈 얘기지만 응? 도배가 좀 힘들죠. 그렇죠? 자, 그래서 기억을 하세요. 이거는 전부 법인의 겸업 제한이에요. 법인은 여기 나와 있는 것만 겸업을 할 수 있고 나머지 개업공인중개사 부칙 이에 의한 이 사람들은 자유로워. 다 할 수 있어. 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정확하게는 제가 안 찾아봐서 모르겠는데 주택관리사 같은 경우 있죠.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를 하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느냐 자격증이 있다고 그래서 이거 지금 못하게 돼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건 우리 법에서 그러는 게 아니라 주택관리사 그쪽 법에서 공인중개사들 이렇게 겸업 못하게 막아놨을 거야 아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다른 법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면 못하는 거야. 적어도 우리 법에서는 하지 말라고 안 해, 우리 개인들한테는. 아시겠죠? 뭐 이렇게 좋은데도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법인의 겸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분양, 대행 가능한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도배나 이사, 업 자체를 겸업하는 게 안 되고 그거를 알선하는 거. 그렇죠? 알선하는 거. 용역의 알선. 그래서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거기 용역 알선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거는 할 수 있어, 법인이. 하지만 그 일 자체는 못 합니다. 그 다음에 경공매, 권리분석. 여기서 경매라고 하면 대개 경매라고 하면 법원 경매를 얘기하는 거고요.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하는 공매를 주로 얘기합니다. 이런 거를 권리분석, 취득알선, 매수신청, 대리까지 가능하다. 자, 그 밑에 뭐 경공매에 관한 거 우리 뒤에서 이제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른쪽에 중개업과 겸업의 차이. 중개업과 겸업의 차이. 겸업을 할 때는요, 그 업무에 대해서는 이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이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에 대해서만 적용이 돼야 되지. 상가 분양, 주택 분양에 이 법을 적용할 수는 없죠. 따로 법이 있어요. 그 법으로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개업과 겸업의 차이. 중개업은 중개사법이 적용되고 나머지 겸업들은 각각 해당되는 법이 적용된다. 다만 이 중개사법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 법인이 요러요러한 일은 할 수 있다라고 해놨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때, 조문을 볼 때 그냥 아무 뭐랄까 그냥 느낌 없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좀 포인트를 가지고 오셔야 돼. 포인트를. 다음 페이지 88페이지 등록증 등의 게시 의무. 자, 등록증을 게시해야 됩니다. 사무소에 일단 4가지 게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게시해야 할 것 2번 4가지. 등록증 당연히 게시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게시할 때는요, 4번 게시 안 합니다. 원본 게시합니다. 자, 기억의 원본, 등록증. 다음에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 땄잖아. 그것도 자랑해야지. 게시. 그쵸? 이것도 원본. 이거 4번 게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4번을 게시해도 된다 그러면 복사해서 저기도 사무소 하나 열어놓고 저기도 하나 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안 해 그냥. 응? 다 열어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일반인들이 와서 봤을 때는 이거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걸로 잘못 난다니까. 이게 지금 보세요. 이중 등록하고요, 사무소 2개 이상 두는 거하고는 달라요. 이중 사무소는 말 그대로 사무소를 2개 이상 두는 거야. 개설 등록은 등록 신청을 2번 이상 한 거예요. 다른 거 아시겠어요? 사무소를 2개 이상 두는 건 개설 등록 안 하고도 얼마든지 가능해. 보증금만 있으면 돼. 응? 사무소만 확보해가지고 열면 된다고. 그것도 못하게 막는 거야. 그래서 왜 돈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사무실을 이 한 지역을 전체가 내가 혼자 다 중개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 개업공인중개사들이 들어갈 만한 상가 자리는 전부 자기가 계약을 해가지고 사무실 열어버린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돈 있으면. 응? 그렇게 되면 공정한 경쟁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야. 사무소를 이렇게 여러 개 막 설치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등록관청이 몰라요. 와서 얘기 안 하면. 응?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만약에 4번을 갖다 게시해도 된다 그러면 막 복사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다닌다고. 응? 그래서 원본을 하게 하는 거예요. 원본. 자, 원본을 해야 되는 이유까지 알았으니까 이제 확실하게 기억하시겠죠? 에? 그래서 4가지. 자, 등록증, 자격증, 그리고 우리 업무보증 했다고 또 해야지. 업무보증 설정한 거.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가격표. 저는 개인적으로 가격표라고 합니다. 한도, 요율 및 한도액표. 이 4가지. 이 4가지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6절. 휴업 폐업 신고. 자, 휴업 그러면 이제 3개월, 6개월이 떠올라야 돼. 휴업은 3개월을 넘는 휴업을 할 때는 신고해야 되죠. 3개월 안 되는 휴업은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처음에 개설 등록 해놓고 일을 안 해. 한두 달 안 하는 건 상관없는데 이것도 3개월 넘어가면 어떻게 돼? 신고하고 3개월 이상 쉬어야 되는데 신고 안 하고 신고기 때문에 휴업 신고 위반으로 처분을 받을 수가, 과태료 처분이나 이런 거 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휴업은 6개월 이상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6개월 이상 하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 그래서 군대를 가게 됐다든가 질병 이럴 때는 6개월 이상도 가능하지만 원래는 6개월 이상 휴업은 안 됩니다. 자, 휴업의 신고. 자, 분사무소도 분사무소 별로 쉬고 싶을 수가 있겠죠. 응? 분사무소 별로 휴업할 수도 있겠죠. 그럼 어디다 신고하면 될까? 자기가 있는 관할이 아니고 주된 사무소 관할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휴업 신고를 미리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동그라미 1번의 2번째 줄. 다 쉬고 나서 신고하는 게 아니라 쉬기 전에 신고해야 되겠죠. 오른쪽에 업무 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3개월 이상 업무 개시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3개월 안 될 때까지는 상관없어요. 3개월 넘어가면서까지 이러고 있으면 신고 의무 위반이죠. 그래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쉬어가지고 6개월을 초과하면서 휴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등록 취소 사유, 등록 취소가 가능한 사유는 전부 뭐에 들어가? 업무정지 처분 사유에도 들어가죠. 그래서 업무정지 처분을 당할 수도 있고요. 휴업기간 및 기간 변경 신고해서 휴업기간을 늘리고 싶다 그러면 얼마든지 늘릴 수 있는데 신고는 하고요. 다만 늘리더라도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 다음에
그렇게 쉬다가 업무를 재개하려고 그래. 그럼 업무 재개도 신고하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가보시면 휴업 시 사무소 유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휴업 중에도 중개사무소를 유지해야 됩니다. 자, 휴업은 폐업이 아니에요. 휴업은 개설 등록 상태에서 잠시 쉴 뿐이야. 그러니까 뭐야, 개설 등록 상태를 계속 유지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개설 등록 상태가 계속 유지되려면 사무소가 계속 한 개가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폐업 신고.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업 신고를 합니다. 마지막 줄에 사전 신고에 해당됩니다. 폐업하고 나서 신고하는 게 아니라 사전 신고해라. 다음 넘어가셔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사람이 가서 폐업 신고를 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생각에 아니 그러면 폐업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소속 공인중개사 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거 없죠? 사망한 경우에는 폐업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그냥 죽은 것도 억울한데 씨. 3번 휴폐업 관련된 기타 사항 등록관청의 의무. 자, 휴업 폐업 등록관청에 신고했어. 그럼 등록관청은 이런 거 개설 등록했다든가 휴업했다든가 폐업했다든가 어떤 행정처분했다든가 이런 거 어디다 알려줘야 되죠? 협회에다 알려줘야지. 항상 알려줄 땐 다음 달 10일. 그 다음에 간판 철거 7절 간판 철거 봅니다. 자, 철거 대상은요. 철거 대상 사무소 간판을 철거해야 됩니다. 1번에 중개사무소 이전 사실을 신고했어. 그러면 그 전에 있던 사무소에서는 더 이상 중개사무 안 하잖아. 간판 철거해야죠. 그 다음에 폐업 사실을 신고했다든가 개설 등록을 취소당했어. 이건 전부 뭐야? 등록 취소잖아. 결국. 그럼 뭐야? 간판을 떼야 되겠죠. 악용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판 철거한다. 위반했을 때는 행정대집행 위해서 할 수도 있다. 자, 요약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자, 중개사무소부터 보면 되겠죠? 중개사무소. 아까 고용은 봤잖아. 중개사무소.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설치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개사무소 등록하고 사무소하고 달라요. 개설 등록이라는 것과 사무소. 그래서 각각 나오는 거야. 이중사무소란 얘기 나오고 이중등록이란 말이 따로따로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 2개 이상 사무소 설치 금지되어 있고요. 법인은 예외적으로 그래서 시군구별로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고 주된 사무소 소지는 하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설치 절차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분사무소 기억을 한다면 분사무소 설치 절차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어요. 우리가 등록, 개설 등록 절차나 이런 것들은 잘 아는데 분사무소 설치 이것도 똑같이 생각해가지고 오해하는 수가 있단 말이야. 아까 업무보증 같은 경우 어땠어? 응? 업무보증 먼저 설정하고 서류 제출하잖아. 개설 등록 신청. 그렇죠? 설치 신청, 설치 신고 신청. 개설 등록에서는 어땠어요? 업무보증은 등록 신청 이후에 등록 통지 받고 하잖아요. 그거 조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다 하느냐? 설치 신고 어디다 하느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통보해 줍니다. 그 다음에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야 되고요. 신고 필증. 여기서는 등록증이라고 안 하고 설치 신고 필증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페이지. 중개사무소 명칭, 성명 표기. 자,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란 말 쓸 수 있고 부칙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말만 쓰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이 2가지 말 다 쓰면 안 되고요. 성명을 표기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거명령 및 행정대집행 이렇게 해가지고 철거를 하게 되면 철거를 해야 되는 경우 이런 걸 위반하면 철거명령이 나올 수 있어요. 간판에. 안 하면 행정대집행 대신 와서 철거해버리고. 자, 중개광고할 때 표시 의무.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하여튼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떻게 됩니까? 표시를 할 때 자기들 성명이나 이런 것들을 밝혀야 됩니다. 연락처나 이런 것들을 밝혀야 되고요.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들은 이런 광고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소 공동사용. 자, 공동사용 기억합시다. 사무실만 같이 쓸 뿐이지 각각이다라는 거. 그렇죠? 보증도 각각 써야 되고 등록도 각각 해야 되고. 아시겠죠? 예? 자, 다음 페이지에 중개사무소 이전 여기도 마찬가지. 아까 개설 등록할 때도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부분을 중요하게 봤듯이 여기도 분사무소 이전 신고 쪽을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자, 아무데나 이전 신고를 할 수 있지만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는 신고해라. 자, 그러면 등록관청은 요때 이전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재교부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관할을 벗어나서 하게 되면 관계 서류를 송부 요청하면 송부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신고 전에 발생한 행정처분 등의 처리. 같은 관할 안에서 하면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관할이 등록관청이 그냥 처분하면 되는데, 이게 관할을 이전해 가버리면, 다른 데로 옮겨가면 이전 후에 등록관청에서 처리하고 알려준다. 그 다음에 분사무소 이전 신고 및 제출 서류 그러면 10일 이내에. 그 다음에 등록관청의 업무. 그런데 이런 것들은 뭐 다 같은 의미로 보시고, 여기서 이제 항상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라는 거 보시고요. 자, 다음 넘어가셔서 이전 신고 이런 거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 봅니다. 업무 지역에 대해서는 뭔지 알죠? 부칙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 말고는 전부 제한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 대상물의 제한, 대상물 자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과 제한. 자, 법인에 대해서는 겸업 제한이 있다고 그랬죠. 오히려 나머지에 대해서는 겸업 제한이 없습니다. 다른 법에서라면 몰라도 이 법에서는 적어도 겸업 제한이 없습니다. 법인의 경우는 겸업 제한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 기억을 잘 하시고요. 요거 제일 단순하게 내면 요딴 거 내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5개 지문 구성하기 쉽거든. 이런 게 시험 문제 내는 사람도 이게 한눈에 들어오고 하니까 쉽게 낸단 말이죠. 쉽게 내는 거 쉽게 틀려주면 안 되겠죠. 그쵸? 요런 걸 맞춰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넘어가셔서 고용인 가보시면 아까 봤고요. 고용인 넘어갑니다. 인장등록 보세요. 인장등록 언제 합니까? 원칙은 업무 개시 전에 하면 되죠. 그렇죠? 인장등록은 누가 해야 돼? 개업공인중개사나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언제 하느냐? 개시 전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업무상으로는 어떻게 해주고 있어? 개설 등록 신청할 때 같이 하게 해주고 있다라는 거. 자, 등록한 인장은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냥 자기 이름이 들어간, 즉 주민등록표나 이런 데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이 들어간 그런 걸 쓰면 되는 거죠. 그런 도장. 이에 반해서 법인은 어떻게? 법인 등기돼 있는 인장, 법인 인장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요걸 쓰거나, 또는 분사무소 같은 경우는 요걸 쓰거나 어떤 걸 써? 보증해 준 거, 대표가 보증해 준 거 쓴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법인의 경우에는, 또는 소속공인중개사 같은 경우 우리가 법인의 경우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인감증명서로 가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등록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등록하는 방법. 그래서 법인은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할 수 있다라는 부분. 보통은 다 어떻게 돼요? 신고서 쓰고 거기에다가 도장 가져가서 그 신고서에다가 그 도장을 꽝 찍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인장 변경 사용 의무. 자, 변경할 때도 어떻게 돼요? 신고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변경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한 후에 7일 이내에만 등록, 그 다음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위반하면 업무정지, 자격정지가 가능하다. 자, 등록증 등의 개시 의무 4가지 등록해야 된다라는 거. 4가지. 그 다음에 휴업, 폐업 신고 의무. 휴업과 폐업 얘기하면, 휴업은 특히 3개월, 6개월 얘기. 그렇죠? 쉴 때도 마음대로 못 쉬어요. 3개월 이상 쉴 때는 신고하고 쉬어야 돼. 한두 달 쉬는 건 상관이 없어요. 3개월. 그 다음에 그걸 계속 쉬면 6개월 넘어가면 취소당할 수도 있어요. 업무정지 처분 나가거나. 자, 그 다음에 폐업 신고는, 자, 폐업 신고도 폐업하기 전에 신고해야 된다. 자, 법인 같은 경우는 분사무소 별로 폐업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간판 등의 철거 의무. 그래서 등록이 취소됐다든가 뭐 이전해 가버렸다든가 더 이상 안 쓴다 그러면 간판을 철거해야 될 의무가 있고, 안 하게 되면 대집행 당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기본서 와서 봅니다. 자, 기본서. 자, 중개계약부터 볼까요? 이 기본서 보시면 중개계약제도와 부동산 거래 정보망 요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계약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중개계약 형태도 소개해 놨지만 우리가 관심 갖는 건 일반 전속 중개계약과 그 다음에 전속 중개계약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전속 중개계약하고 관련돼서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습니까? 자, 그럼 중개계약 가보시면 중개계약의 의 종류, 중개계약, 거래계약과 구분됩니다. 그래서 항상 중개 이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 첫날도 얘기했다시피 삼각관계가 되죠? 삼각관계. 여러분들이 드라마에서만 맨날 그 막장 삼각관계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여기도 이렇게 좋은 삼각관계가 있어. 그래서 요거 거래계약. 이 둘 간의 계약을 그 다음에 이렇게 의뢰하고 의뢰인과 받아서 하는 거 이거를 중개계약. 두 가지 계약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 상태에서 보시면 거래계약과 중개계약. 자, 그러면 요거 뭐가 있다고 그랬어? 일반이 있고 전속이 있고 뭐 순과 중개계약이니 뭐 독점 중개계약이니 개념만 아시면 되겠고. 자,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이거 할 때는 일반 중개계약서 반드시 써야 돼요? 쓸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임의사항이에요. 하지만 이거는 전속중개계약을 했을 땐 반드시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도 권장사항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들어 놓은 국토교통부령으로 만들어 놓은 그 서식을 꼭 사용을 해서 전속중개계약을 해야 된다라는 거. 거기에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A 입장에서는 을한테 때때로 상황 보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을 입장에서는 뭘 해야 돼? 다른 놈하고 하면 다른 분과 지멋대로 가서 중개계약을 하고 하면 돼야 안 돼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거래를 하거나 이러면 안 되죠. 왜 이렇게 심각하세요, 표정들이. 5월달이야. 만물이 세상 시끄럽게 떠들어. 그냥 가겠습니다. 자, 상황 보고를 A 입장에서 한다면 을이나 갑은 의뢰를 한 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신뢰, 믿음이라는 게 있어야 되니까 다른 데 가서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럴 의무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상황 보고를 하는 의무도 있지만 또 A는 어떤 의무가 있어요? 거래 정보망에 또는 일간신문 둘 중에 하나에 광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의뢰인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하는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없으면 가서 해야 됩니다. 정보망에 올리거나 일간신문에. 보통 이제 정보망에 올리겠지. 일간신문에 올리는 게 아무래도 더 비쌀 거예요, 광고료가. 그래서 정보망에 올립니다, 되게. 하지만 둘 중에 하나에 올리면 돼요. 정보망에 올리면 그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자, 여기 얘가 이제 물건 가졌어. 요걸 이제 올렸어. 요쪽은 또 저런 물건을 찾는 사람이야. 이것도 계약을 맺었어. 아니면 또 누군가 대개 이제 저럴 때 이제 보면 공동중개가 이 정보망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정보망. 저 정보망은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부동산 114 같은 거 아니에요, 저거. 아시겠죠? 부동산 114 이런 건 어때? 부동산 114는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들어가서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치 이거는 국민은행이나 이런데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지역별로 막 이렇게 막 검색해놓고 물건들 막 이렇게 올라와 있고 그러지 않잖아. 또는 네이버나 이런 데 또는 다음이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부동산 뭐 중개 파트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 가보면 막 물건들 올라와 있고 그러잖아. 그쵸? 이건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거래 정보망은 철저하게 두고 개업공인중개사들만을 회원으로 하는 정보망이에요. 저거는 일반인이 저기다가 물건 올리고 그러는 게 아니야. 올릴 수도 없어. 이 거래 정보망 사업자도 일반인을 상대로 사업을 하면 안 돼. 누구를 상대로? 개업공인중개사들. 법인인 개업이든 개인인 개업이든 부칙에 의한 사람들이건 얘들만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 사무실도 가입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이게 띄워놔. 아침에 딱 가서 업무 딱 시작하면 띄워놔. 띄워놓으면 물건들이
우리 거기 회원업소들 뭐 회원이라고 하여튼 그 지역의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올려놓은 물건은 다 떠 있어. 거기 그 망에 가입된 사람들 전부 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들이 마찰들이 생기냐면 항상 그 광고나 이런 문제야. 인터넷상에서도 문제가 그거죠. 우리가 뭔가를 검색해서 클릭했을 때 사실은 어때?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딱 올라오지만 그 중에 첫 화면에 첫 줄에 있는 것만 보고 안 보잖아. 그쵸? 그래서 실제로 인터넷상의 광고나 이런 건 첫 줄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엄청난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렇게 올라오게끔 순위가 매겨지면은 가격이 가격이 굉장히 비싼 거지. 그렇죠? 첫 화면에 나온. 마찬가지야. 여기도 개인이 이런 정보망도 결국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데 여기도 보면은 화면에 뜰 수 있는 거는 한 화면에 뜰 수 있는 거 한계가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부작용이 나오냐. 부동산 114나 이런 KB 국민의 이런 데서 했을 때도 마찬가지야. 허위 매물이라는 게 있어요. 응? 그런 물건이 없는데도 올려놔. 우리가 미끼 상품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클릭을 한다고 그런 경우에는 이게 거래 정보만 말고 일반인들이 들어가는 뭐 스피드 뭐 뱅크림 뭐 이런 것들 이런 데 가보면 물건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 이 지역에 되게 비싼데 되게 싼 물건이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 클릭을 해봐. 전화번호하고 딱 떠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뭐 어디 사무실 딱 떠. 그럼 전화합니다. 십중팔구 없어요. 그런 물건은. 전화해. 그럼 전화해서 이제 그런 물건 없다고 그러면서 이제 뭐라는 거야? 다른 물건도 많으니까 보러 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저쪽에 전화번호가 남잖아, 이제. 됐어요 하고 그러면 이제 줄기차게 전화하는 거야, 이제. 해가지고. 그런 좋은 물건은 이제 더 이상 안 나오니까, 이거라도 하라고 이제 막.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이게 결국은 치열하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까지 가는 거야. 근데 이게 정보망에까지 와서 그러고 있어요, 이게. 개업공인중개사들끼리. 이제 많이 자정됐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법에서도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허위 매물이라고 직접 언급은 안 하지만 계약되면 이거 체결되면 빨리 어떻게 하라는 거야? 삭제하라는 얘기야, 빨리. 삭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정보망 직접 삭제를 못 하니까 정보망 사업자한테 빨리 통보해 주라는 거야. 이 물건 계약했으니까 내려라. 결국 이게 허위 매물 되지 않게 하라는 얘기지. 그렇죠? 여기서 또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이게 배열이 이렇게 딱 되잖아요, 물건들이. 이 배열 순서 기준이 있단 말이야. 그럼 같은 물건이어도 이름을 어떻게 쓰거나 뭘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1번으로 올라가는 수가 있고 안 되면 내려가는 수가 있단 말이야. 이런 조작까지는 이런 거 좀 안 하면 좋겠어요. 안 하고 못 살아, 이제 또. 자, 그래서 이런 거 정보 결국은 공동중개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법인이 중개를 이거 왜 얘기했어 이거? 넘어가고 하여튼 거래 정보망 얘기가 나오게 되면 뭐라고요? 이건 공동중개 쪽으로 많이 가게 된다는 얘기. 그래서 전속중개계약, 정보망 연결, 그래서 공동중개 이렇게 연결을 좀 지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중개계약의 의 종류. 자, 중개계약의 종류, 일반중개, 전속중개, 그 다음에 독점, 공동, 순가중개계약. 자, 전속과 독점은 좀 구분을 하십시오. 전속과 독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속중개계약 법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 전속중개계약을 해놓고 다른 데 가서 나하고 계약해놓고 우리 B라는 중개업소를 통해서 계약을 했다. 그럼 어떻게? 나한테 돈을 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수수료. 자, 그런데 의리 스스로 발견한 자하고 거래를 했어. 얘를 스스로 발견해가지고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된다? 원래 전속중개계약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주고 있어? 미국식의 그 독점중개계약을 살짝 따와가지고 어떻게 일부는 내게 하고 있죠. 그렇죠? 일부 어떤 걸 내게 해? 중개수수료의 50% 범위 안에서 들어간 실비. 그쵸? 얘가 준비하면서 들어간 실비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정도는 내게 한다라는 얘기. 요거 차이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순가중개계약이라는 의미. 자, 순가중개계약 금지돼 있어요? 안 금지돼 있어요? 공인중개사법에서 순가중개계약 하지 말라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 점은 본 적 없죠? 공인중개사법 자체에요. 순가중개계약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질 않습니다. 거기. 그 얘기는 금지돼 있지 않다는 얘기죠.
순가 중개계약의 의미는 뭡니까? 내 물건 1억에 팔아줘. 1억 이상에 팔아줘. 1억만 나한테 주게 해줘. 나머지는 너 가져. 이게 순가 중개계약이야. 순가라는 게 뺀다는 뜻이에요. 응? 뺀다는 뜻이야. 그래서 얘가 1억 5천을 받아줬다. 얘는 1억만 받아달라고 그랬잖아. 5천만 원을 너 줄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순가 중개계약이에요. 금지된다 안 된다? 금지는 안 돼요. 다만 이거 했다가 어떤 경우에 걸리는 거야? 수수료 초과. 그쵸? 수수료 초과 1억짜리 해주고 5천만 원을 받. 야, 능력자네. 씨. 아시겠어요? 응? 이 순가 중개 계약은 금지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거야.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해서 받은 돈이 수수료조로 받은 돈이 초과하면 안 된다.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면 그게 위반이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일반 중개 계약 갑니다. 일반 중개 계약을 했을 때는 이제 권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서면을 작성하도록 권장하고 있어요. 강요는 아니에요. 권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서면화하면 뭐가 좋아? 일정한 통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면화하다 보면 사람들이 거짓말 잘 못하는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투명화도 되고, 그 다음에 투기 등 이런 거 예방적 기능도 있고. 자,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 요청에서 만약에 중개 의뢰인이 중개계약서 작성하자, 일반 중개계약서 이러면 작성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는 그딴 거 쓰기 싫어. 개업공인중개사가 안 하고 싶어. 그래도 꼭 일반 중개계약서 써야 돼요? 안 하면 되지. 그럼 안 하면 중개 의뢰인이 어떻게 하겠어? 관둬. 가지 뭐. 아시겠어요? 요청한다고 해서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건 아니야. 다만 안 하게 되면 하나 놓치는 거야 그냥. 아시겠죠? 안 놓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요청한 대로 써주는 수밖에 없겠죠. 그 얘기입니다 지금. 중개 의뢰인은 명확하게 해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랬을 때 미은에 가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런 일반 중개 계약서 서식을 만들어서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보관 기간에 대해서는 별로 없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갑하고 을하고 쓴 매매 계약서. 이걸 중개했어요. 자, 이게 거래 계약서고 얘들끼리 이제 전속 중개 계약이나 일반 중개 계약이나 했겠죠? 그렇죠? 자, 만약에 전속 중개 계약을 했다 그러면 중개 계약서 반드시 작성해야 되죠? 전속 중개 계약서. 자, 그러면서 이제 서류를 보관하는 보관 연도에 관한 겁니다.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 자, 거래 계약서는 몇 년 보관? 5년. 중개 대상로 확인 설명서는 몇 년? 3년. 전속 중개 계약서 몇 년? 3년. 아시겠죠? 533. 335 해놓고 거래 계약서 3년. 편한 대로 외우세요.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서 보관 기간은 이 세 가지, 서류 보관 기간은 이 세 가지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일반 중개 계약서 작성 시 의무사항. 자, 의뢰인의 의무 했을 때요. 이걸 작성했다 그러면 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떻게 합니까? 조속히 성실히 중개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될 의무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의무는 이행을 했네 안 했네 확인할 수가 없죠 사실. 동그라미 2번에 의뢰인의 의무는 자, 이런 의뢰계약을 했어도 어떻게 합니까? 다른 데 가서 또 내놓을 수도 있겠죠. 이게 일반 중개 계약이야. 하지만 이렇게 썼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개업공인중개사가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면 협조는 해야 돼. 이런저런 필요한 얘기 해줘야 되고 서류 떼다 달라고 하면 떼줘야 되고. 자, 다음 페이지. 그 일반 중개 계약서에 자 보시면 1, 2, 3, 4번 되는데 3번 유효기간 있죠? 유효기간. 만약에 일반 중개 계약을 한다 그러면 중개 계약에 유효기간이 있을 거 아니야. 어? 유효기간. 예를 들어서 야, 내 물건 좀 팔아줘 하고 일반 중개 계약을 했는데 내 돈 가만히 있다가 1년 뒤에 가서 야, 내가 팔아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수수료 받는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개계약을 하게 되면 이 계약이 유효한 기간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당사자가 유효기간을 뭐 우리는 한 달 동안 하기로 하자. 2달 동안. 이거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런데 보통 이런 얘기가 없으면 3개월짜리로 본다 이 얘기입니다. 유효기간 3개월. 이거는 전속중개계약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요.
전속중개계약에 보세요. 전속중개계약의 제도의 도입, 전속중개계약의 정의, 필요성, 전속중개계약 필요성.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뭐 투명화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업무 책임이나 뭐 그다음 수수료 보장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좀 확실하기 위해서 하면 좋다라는 얘기고, 의무사항 가보세요. 전속중개계약을 하면 반드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들어준 전속중개계약서를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쓴 계약서는 몇 년간 보존? 3년간 보존. 니은에 만약에 이런 걸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 업무 정지 처분.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을 하면 반드시 거래정보망하고 연결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래정보망이든 일간신문이든, 그래서 기획본의 두 번째 줄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7일 이내에 전속중개계약을 맺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광고를 해야 된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서, 자, 이 내용, 그래서 거짓으로 정보를 공개하거나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리을번에 가보시면, 자, 이런 거 위반했다 그러면 등록 취소 사유 또는 업무 정지 처분 사유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업무 처리 상황 통지. 자, 아까 뭐랬어? 보고 같은 거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2주일에 1회 이상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의뢰인에게 보고 처리를 통지해 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설명 의무 뭐 당연히 들어가고, 물건 정보의 공개사항. 자, 물건 정보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공개해야 되느냐 쭉 나와 있는데 미음범 가보세요. 다만 각 권리자의 주소, 성명,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자, 이 물건에 지금 거래해 주려는 물건, 중개 대상물에 어떤 권리들이 설정돼 있고 그 권리자가 누군지, 자, 이렇게 공개를 해야 되는데, 누군지 이걸 반드시 공개해야 되느냐 이 얘기죠. 그걸 뭐라고 돼 있어요? 주소, 성명, 인적 사항은 공개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저당권 같은 게 설정돼 있다 그러면 저당권이 채권액이 얼마고, 그쵸? 이런 건 공개해도 돼. 하지만 저당권자가 누구고 저당권자의 주소가 어떻게 되고 있던 거는 공개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시읒에 가보면 또 뭐라고 돼 있어? 거래 예정 금액 및 공시지가, 요걸 공개하게 돼 있어요. 다만 임대차의 중개 대상물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우리가 공시지가를 공시하는 이유는 결국은 세금 때문인데, 세금, 대개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이럴 때는 세금 문제하고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공시하지 않습니다. 주로 매매할 때 우리가 취득세, 등록세라든가 양도소득세 부분에서 어떤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뭐야? 공시지가를 어떻게 한다? 공시해야 된다. 임대차일 경우는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물건 정보 공개사항, 특히 뒤에 가보면 이제 우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될 내용들 있죠. 그것과 비교해서 공부 좀 하시면 되겠고, 중개 의뢰인의 의무사항 가보시면 계약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계약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 안 정했을 땐 이것도 마찬가지로 3개월 동안 안에 중개를 완성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2번에 보시면 다른 개업공정 중에서 이게 의뢰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업공정 중에서 전속중개계약을 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안 된다는 얘기죠. 기획권 유효기간 내에는 다른 데다가 맡겨서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배제하고 하면 안 된다. 그렇죠? 배제하고 하면 안 된다. 배제하고 하는 거 어떤 경우예요? 자, 얘가 지금 의뢰를 했어. 전속중개계약을 맺었어요. 의뢰인이죠? 얘가 이제 할 수 있는 행위, 얘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게 하나 있고, 이거는 이제 전속중개계약에서 하라는 대로 한 거고, 당연히 보수를 줘야 되겠죠? 약속한 보수. 그거 말고 이제 얘가 하는 방법은 뭐냐면, 다른 데 가서 맡기는 거야. B한테 맡겼다든가, 또는 얘가 얘를 소개해 줬는데 나중에 조용히 얘가 따로 불러가지고 둘이 이렇게 이걸 배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누굴 배제? 얘를 빼고. 그러니까 얘는 뭐야? 지가 할 일은 다 하고 결국은 이거 빼버려. 아주, 에이씨, 그죠? 배제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야? 갑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스스로 발견을 했어. 병이라는 사람을. 얘가 지금 얘 걸 사고 싶대. 전혀 얘하고 상관없이. 자, 이랬을 때, 뭐, 얘는 급하니까 이제 빨리 팔겠지. 자, 그렇게 해서, 전혀, 스스로, 이제 하는. 이 세 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세 가지. 그럴 때, 요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얘랑 약정한 보수가 있을 거 아니야.
다 줘야 돼요, 얘한테. 아시겠죠? 하지만 요건 어떻게 한다고? 50% 범위 안에서 들어간 실비만큼만 준다고. 자, 99페이지 그 얘기 그겁니다. 세 가지 유형 2번, 3번, 4번 동그라미 2번, 3번, 4번 잘 정리하시면 되겠고 넘어가십니다. 자, 101페이지 전속중개계약서. 자, 거기도 거기 보시면 이제 아까는 일반 중개 계약서에서는 갑이나 을의 의무가 별로 없었어. 그래서 그렇게 좀 계약서가 좀 허했는데 전속 중개 계약서는 할 일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자, 을의 의무사항, 갑의 의무사항, 갑의 권리 의무사항. 여기서 이제 주로 처음에 뭐라고 돼 있어? 중개 의뢰인을 갑이라고 부르고 개업공인중개사를 을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을의 의무 그러면 이건 중개업자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고, 그 다음에 갑의 권리 의무사항은 의뢰인의 권리 의무. 그래서 거기 을의 의무에는 2주일의 의뢰상 중개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지, 그 다음에 2항에 가보시면 정보망에 7일 이내 공개. 만약에 비공개 요청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비공개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 지금 1시인데 조금 더 할 거예요. 조금 더 하고 끝내드리겠습니다. 괜찮겠죠? 괜찮겠죠? 마지못해서. 자, 1번 문서로 통지한다 중개업무 처리사항. 그리고 2번 동그라미 2번 그렇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당연히 확인 설명 의무 같은 거 해야 되고, 2번에 가보세요. 갑의 권리사항 권리 의무. 거기 동그라미 1번에 1, 2, 3번 나오죠? 그게 지금 이 유형 얘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 확인됐습니까? 네,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유효기간 3개월이라는 거 좀 기억하시고, 무조건 3개월 아닙니다. 당사자가 유효기간 정했으면 그걸로 하고, 없을 땐 3개월로 본다 얘기죠. 그 다음에 중개보수 그거에 대한 약정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을의 손해배상 책임 가보시면 을이 어떤 손해배상을 하느냐. 자, 방가로 1번에 보시면 중개보수 실비 과다 수령했을 땐 당연히 어떻게 돼? 차액을 환급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중개하다가 과실로 발생을 했어. 고의나 과실, 손해. 당연히 손해액을 배상해야 된다는 말이 나와야 되겠죠. 이거는 일반 중개계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중개계약에서는 법정 수수료보다 더 받아도 돼? 안 되죠. 그럼 거기서도 이제 초과 수수 있다 그러면 차액 환급, 환불. 그 다음에 거기도 손해를 입혔으면 손해배상. 이 얘기는 공통된 얘기입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부동산 거래 정보망 얘기를 합니다. 정보망. 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일반인들이 쓰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개업공인중개사들끼리 쓰는 겁니다. 자, 정보망 도입이라든가 우리나라 정보망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1번 보시면 되겠고, 2번에 보세요. 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면 법인이어야 되나요? 응? 조심하세요. 거래정보망 사업자가 되려면 법인이어야 된다? 아닙니다. 법인이나 아니나 개인이나 상관없어요. 대신 뭘 하고 있었냐면 거기 103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부가통신 사업자로 돼 있어야 돼. 부가통신 사업자. 뭐 전기사업법인이 뭐니 해가지고 요거. 자, 부가통신 사업자라고 그랬죠. 사업자는 둘 중에 하나야. 법인 아니면 개인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법인으로 있어도 상관이 없고 개인으로 있어도 상관이 없어. 뭐는 하고 있어야 돼? 사업자 등록은 하고 있어야 돼. 부가통신 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정받을 수 있는 일단 1차적인 요건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누구한테 신청을 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청.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 어떻게 해야 돼? 30일 이내에 등록 신청했잖아. 지금 지정 신청했잖아. 지정 여부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30일 이내. 그럴 때 그냥 주먹구구시로 해주는 게 아니겠죠. 요건을 봐야 되겠죠. 그러면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가통신 사업자이면서 어떤 요건을 갖춰야 얘한테 지정을 받을까? 일단 이거여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려는 일이 뭐야? 거래 정보망 사업이잖아. 중개 관련된 거잖아. 공인중개사 한 명 있어? 한 명 이상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컴퓨터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거잖아. 그럼 정보통신 관련된 기술자 한 명 이상 있어야 되고. 그렇죠? 자, 이런 것들에다가 당연히 필요한 게 뭐겠어? 설비. 컴퓨터 설비. 이거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설비를 갖췄다라는 증빙 서류 같은 거. 이게 있어야 되겠지.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지정 요건의 104페이지 메뉴에 보시면 기사, 정보처리 기사 1인 이상, 공인중개사 1인 이상, 컴퓨터 설비 확보한다 그랬죠? 그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 이제? 뭐가 있어야 돼? 이거 지 혼자 해? 회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회원을 확보해야 돼요. 응? 회원. 회원은 누구를 회원으로 한다고 그랬어? 일반인들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개업공인중개사들이나 이런 개설 등록돼 있는 이런 자들을 상대로. 그냥 공인중개사는 안 돼요. 걔들은 지금 개설 등록을 안 하는 애들이잖아. 일을 안 하는 애들이고 중개업을 할 수 없는 애들인데 걔들을 가입시키면 안 되지. 개설 등록이 돼 있는 애들, 법인이든 개인이든 상관없어요. 이런 애들을 한두 명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뭐라고 돼 있느냐? 전국적으로는 500명 이상,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특광, 도에 각 30명 이상, 각 30명 이상, 적어도 특광도, 2 이상의 특광도가 들어가야 돼. 특광도. 거기에 저기 특도도 들어간다고 보세요. 특도. 그래서 합쳐서 시도라고 보셔. 시도라고. 그래서 적어도 2 이상의 시도가 들어가고 그 2 이상의 시도에는 30명 이상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500명을 한 곳에서만 500명 이렇게 넘을까봐 이런 규정들을 넣어놓은 거예요. 조건을. 그래서 500, 30, 30. 아시겠죠? 자, 그러면 걔들이 가입했다라는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서류가. 그냥 말로 얘 가입했어요 이러면 안 되지. 얘들한테 뭘 받았겠어? 가입 신청서 같은 거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진정성이 또 의심스럽잖아, 우리가. 여러분들 무슨 1000만 서명 이런 거 해보셨어요? 무슨 1000만 서명 이렇게 길거리 지나다니면 서명 해달라고 그러잖아. 그럼 거기다가 이제 서명할 때 원래는 내 이름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하고 이런 거 쓰는데 홍길동 이렇게 해놓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어? 심지어는 그런 서명 가짜로 막 그냥 누가 하는 사람이 막 이렇게 써가지고 이런 못된 짓 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결국은 그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숫자를 확보해야 된다니까 그냥 막 써서 해오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걔들이 개업공인중개사라는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4번까지 첨부하라는 거야. 개업공인중개사의 자격증입니까? 자격증 필요 없어요. 지금 여기서는 등록증이 필요해. 등록증. 그렇죠. 등록한 애들이 업을 해야지. 걔들한테 정보를 공개해야 되잖아. 자격증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는 등록기 여부가 중요하고. 그래서 등록증에 원본을 가져다 달라 그러면 안 되지. 애들도 4번을 받아야지. 4번. 그래서 가입 신청서하고 그 등록증 4번 요거를 토대로 500명, 30명, 30명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 요건들을 충족해야 되니까 요 요건들을 증명하는 서류가 당연히 제출돼야 되겠지. 그렇죠? 요거 서류, 요거 관련 서류, 그리고 요거 관련 서류. 이 서류에 가입 신청서와 플러스 등록증 4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국토교통부장관한테 신청하는 거야. 당연히 뭐예요? 정보망 사업자 신청서도 작성해서. 지정신청서. 그럼 얘가 이제 보고, 요건 다 충족했다. 그러면 30일 안에 지정 통지해 주는 거야. 그럼 지정해 준 날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정해 준 날로부터 3개월 안에는 운영 규정을 만들어야 돼. 어떻게 우리가 운영할 건지. 회원은 어떻게 받고, 회원한테 얼마씩 받을 거고, 회원 관리는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게 운영 규정이잖아. 운영이잖아. 이런 걸 규정으로 만들어야 돼. 3개월 안에 만들어서 승인받아야 돼. 국토교통부장관한테 우리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해주면 그 운영 규정 가지고 하게 된다는 얘기지. 자, 3개월 안에 운영 규정 가지고 만들어서 승인받아야 되고요. 승인. 심지어는 여기로부터 1년 안에는 어떻게 해요? 정보망 사업을 시작해야 돼요. 1년 안에는 업무 시작.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정보망 사업은. 그렇죠? 자, 105페이지에 거래 정보망 사업자
105페이지 말고 자 104페이지에 보세요. 지정요건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출 서류 그 밑에 그 지정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들이 들어간다고 했고 지정 절차 지정서 교부 30일 이내에 기재하고 뭐 이렇게 지정서 교부해준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3개월 이내 지정받은 때로부터 3개월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운영 규정 승인받고요. 그 다음에 지정받은 때로부터 1년 내에는 적어도 설치 운영을 해야 된다. 다음 페이지에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러면 거래정보망 사업자가 이제 이렇게 해서 정보망 사업을 시작해도 된다는 얘기겠죠. 응? 그러면 얘한테 의무가 있죠. 거래정보망 사업자는 정보를 쥐고 흔드는 애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런 거 거짓하거나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의뢰인들이 누구겠어요? 여기서 의뢰인들은 가입한 개업공인중개사들이죠. 얘들이 공개해달라고 공개하라고 한 것만 정보를 공개해야 되고요. 거기에 가공을 하거나 또는 차별적으로 공개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게 전부 금지사항이에요. 자, 그러면서 거래정보 사업자는 또 일정 기간 업무를 안 하거나 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어요. 옆에다가 165페이지라고 써놓으십시오. 165페이지에 가보시면 거래정보망 사업자 지정 취소되는 케이스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경우 그래서 부정하게 지정을 받았다든가 또는 운영규정 승인을 안 받았다든가 또는 운영규정 승인 받은 대로 안 한다든가 운영규정을 또 바꿀 수도 있겠죠. 그럼 변경도 승인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안 받았다든가 또는 정보 공개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직하게 성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거짓으로 하거나 해서 제대로 안 했을 때 이럴 때 또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라고 그랬어? 지정받은 때로부터 적어도 1년 안에는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어. 그럼 지정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정보망 사업자가 사망했을 때 법인이 해산했을 때 취소될 수 있겠죠. 취소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해가지고 의무. 자, 그러면 여기 가입되어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거짓말로 정보를 내도 돼? 안 되죠. 거짓으로 공개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거래가 완성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허위 매물 되기 전에 빨리 통지해줘라. 그쵸? 통보해줍니다. 자기가 직접 내릴 수가 없으니까 이거 다 됐으니까 내려달라고 통보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이런 거 안 하면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 밑에 그림은 어디까지나 참고하세요.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순리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번호대로 쭉 일이 이루어지는 게 보통인데 꼭 이렇게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하고요. 거기 요약서 봅니다. 요약서 몇 개 체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페이지 일반 중개계약은 임의라는 것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서식이 존재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권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서식을 그래서 법정 서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 가시면 그 의미 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체결 시 의무사항. 당연히 의뢰인은 어떻게 돼요? 성실하게 약속한 대로 행동을 해줘야 되고 뭐가 중개하는데 협조 좀 해줘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딴 데 가서 하면 안 되고 의무.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때요? 성실히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전속중개계약에서는 의뢰한 사람의 의무 또 뭡니까? 다른 사람하고 다른 데 가서 내놓고 하면 안 되고 배제해도 안 되고 스스로 해도 스스로 하는 건 어쩔 수 없지. 하면 대신 수수료를 보수를 지불해야 된다는 얘기. 그 다음에 유효기간 3개월 가지고 얘기합니다. 약정이 없다면 3개월, 약정이 있다면 그 개월수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 날짜로. 그 다음에 정보망, 전속중개계약은 정보망하고 연결된다고 그랬죠? 정보망. 거래정보망 사업자 지정. 반드시 어떻게, 뭐는 돼 있어야 돼? 부가통신 사업자로 돼 있어야 돼요. 법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 사업자든 법인이든 상관이 없어요. 부가통신 사업자여야 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신청을 합니다. 요건들 갖춰가지고 이 요건들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가지고 그러면 그 서류를 누구한테 제출해?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거래정보망 사업자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가통신 사업자, 즉 이 거래정보망 사업자가 뭔가를 잘못하고 이럴 때 과태료 처분 나올 수 있는데 이 법에서 과태료는 두 종류죠. 500만 원 이하하고 100만 원 이하죠.
주로 센 거에 갑니다. 이거 500만 원 이하짜리에 많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정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30일 안에 지정이든 지정 거절이든 하는데, 만약에 지정을 받았다 그러면 지정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는 뭘 하라고 그래서 운용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승인 받으라고 했습니다. 누구의 승인? 국토교통부 장관. 자, 이렇게 승인 받았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다? 업무를 시작해야 되겠죠. 정보망 사업을 시작해야 되겠죠. 적어도 정보망 사업은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됩니다. 1년 안에 하면 지정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렸지만 그 페이지 적어놓은 거 지정 취소될 수 있는 사유 원래 앞에서 나왔으면 좋은데 여기는 그 취소나 행정처분 몰아서 놓는다고 거기다 그냥 갖다 놨어. 165페이지인가 제가 체크해드렸죠. 그래서 거기까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개업공인중개사 의무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